우리 지역에는 대학이 한려대하고 고건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어려움에 처해 있고, 우리 지역대학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전남 유일하게 전라남도만 의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대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날 한려대학교에 대해서 법원이 파산 선고를 했습니다. 한려대학교 교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지 못했던 교직원이 도저히 아무리 달래도 안 주니 학교를 청산해서 내 급여를 좀 정리해달라고 하는 신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법원이 교육부에 의견 조회 요청을 해서 교육부는 학교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생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나 법원 판단대로 따르겠다라는 취지의 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광양시장은 학교가 전속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별도의 의견을 제시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파산 선고를 며칠 앞두고 한려대학교 법인 서학원에서 법인 회생 신청을 했고요. 그 회생 신청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며칠 전에 파산 결정이 나왔습니다. 파산 결정은 일단 1차 결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고할 수 있고, 또 서학원이 항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항소심 절차를 거치게는 될 건데요. 아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대로 파산이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파산이 되면 우선 파산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한 상태고요. 앞으로 결국 이제 학교 폐교 명령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될 거고요. 한려대학교는 원래부터도 4년제 대학이고 간호학과가 있기는 하나 사실 별 특징이 있는 그 자체 경쟁력 있는 학과가 많지 않았던 이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한려대학교가 현재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기는 사실 쉽지 않다. 그런 정도의 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한려대학교가 아니라 광양보건대를 살리는 문제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건 광양보건대학교는 3년제 전문대학이고 그 14개 학과 중에 10개 학과가 간호보건계통에 집중된 학교여서 취업이 아주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자체가 생존하고 성장하는데 상당히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 이 학교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전망만 주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그 대학생들이 누리는 국가장학금 혜택만 주어진다면 보건대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광양보건대를 살리는데 많은 나름의 노력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간호과가 인증 폐지되고, 사실 가장 중요한 과인 간호과가 인증 폐지되고 나니까 사실 굉장히 좀 사정들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 차관하고 2차례 제가 면담을 통해서 호소를 드렸고, 좀 방법들을 좀 찾아보자 이런 정도 이야기는 좀 들었었는데요. 교육부는 원칙적으로는 이용하 씨가 횡령한 돈 403억 이거 누구든 가져오면 살리겠다라고 하는 아주 원칙적인 입장만을 개진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유연한 방법들을 찾아보자고 하는 제안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논의는 할 것인데, 그리고 논의를 할 것이고 꼭 보건대만이라 좀 살리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제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상황이 흐를지에 대해서는 지금 확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정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남 동북권 의과대학 문제는 제가 출마했을 때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죠.
여수, 순천, 광양은 합한 인구가 75만이고요. 구례, 고흥, 보령까지 합한 인구가 90만에 가깝습니다. 여수서 가장 먼 데서 가장 먼 광양까지 오더라도 1시간이고요. 도심에서 도심까지 이어지면 한 30분 정도의 이동거리라면 사실은 도시 하나라고 볼 여지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학병원이 없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실제로 대학병원이 존재하면 필수 의료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 뇌경색 등 중증 환자들이 멀리 광주니 서울이니 아니면 진주까지 가느라고 그 골든타임을 놓치는 그러한 불상사들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또 더 건강하게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좀 대학병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전남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긴 법안을 제출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당정이 그 세 가지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는 지역의사를 매년, 그러니까 의사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려서 10년간 4,000명을 늘리겠다. 그 중에 300명은 지역의사로 하겠다. 100명은 의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키워내겠다. 그리고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지역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겠다. 공공의대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그 세 가지 방안을 발표를 했었는데 잘 아시는 대로 그때 코로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불법적인 진료 거부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막았고, 결국 정부가 좀 양보를 해서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그 문제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의정협의체가 작년에 4차례 진행이 됐었는데요. 올해 1월 마지막으로 의정협의체가 더 이상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의사 정원학대 이야기만 나오면 의사들이 거부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별 진척이 없는 상태인데, 저는 지난번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정협의체에 계속 의사들이 협의를 응하지 않으면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시라, 의정협의체를 깨든지 뭐 이런 제안을 좀 드린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도 우선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 중에 의사 정원학대 400명 이 문제가 협의가 쉽지 않으면 의과대학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문제라도 먼저 좀 이야기를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은 받은 상태인데 아직은 그렇게 막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더욱 좀 강력하게 촉구해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어제도 그 시의회에서 그 김선희 의원이 보건대를 우리 광양시가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5번 발언도 있고 했는데, 만약에 광양시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보건대의 생존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부에서 방침을 바꿔서 어떤 그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학교가 없어져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장 그럴 만큼 사정이 좀 나빠서 광양시가 가능하다면 긴급 수혈을 하듯이 우선 생존을 위한 지원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대학 육성법, 사립학교법, 그리고 우리 광양시에 그 지방대학 육성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에 따르면 일정 정도의 지원은 가능합니다. 우선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문제와 아주 긴급한 그 학교 정상비에 대한 부분들은 가능하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광양의 현황과 향후 방향을 토의하는 자리가 돼서 매우 기쁩니다. 저는 광양신문 독자위원이기 전에 사실 광양시 의원으로서 광양 활성화에 관련된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대표원으로서도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의원님도 아다시피 당초 59선석 항만이 지금 자동차 우리 부두를 제외한 8선석이 좀 운영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물동량 창출이랄지 향후 전망 역시도 상당히 답답한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조금 방법이 방향이 모색되는 게 우리 자동화 무인터미널 테스트베드 상황이 조금 좀 물꼬를 내도 트는 상황인데 나름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물동량 창출이 향후 전제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이것은 저거든 그런 생각을 갖는데 지금 현실적인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지 말씀 좀 주시고. 2002년 제3차 항만규범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광양항은 1,800만 TU를 처리하는 컨테이너 부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 처리 물량도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목표 물량을 계속 뛰어왔습니다. 지금 320만 TU인가 아마 그러지요. 작년에 215만 TU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한 170, 80만 TU는 컨테이너 부두가 있기만 하면 무조건 처리하는 물량들이니까 자력으로 생산하는 게 한 3, 40만도 안 되는 정도의 물량입니다. 지금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광양 여수광양항이 한국에서 물동량 1위 항만이라는 주장을 하고 그런 홍보들을 하면서 굉장히 자신들의 경영 실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은 물동량 1위라고 하는 물량은 여수화학산단과 포스코에서 나오는 물량들입니다. 그건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있으나 없으나 생길 수밖에 없는 물량이어서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물량도 아닙니다. 그 물량을 가지고 자신들의 치적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결국 항만공사가 열심히 노력해서 좀 확대할 수 있는 물량은 컨테이너 물량이라고 할 건데 컨테이너 물량이 목표 물량보다도 100만 TU 가까이 줄어 있고 앞으로 특별한 전망을 못 갖고 있고 특히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컨테이너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지 컨테이너 중심으로 항을 바라볼 일이 아닙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광양항이 잘 안 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습니다. 물동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배후 생산 기지나 소비 기지가 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물건을 내려야 할 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여기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 기지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전망들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풍산단 일부를 광양만 배후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경제 자유구역이 갖는 장점들, 임대료가 싸고 등등을 이용을 해서 많은 생산 시설들이 저기에 들어와서 저기서 생산된 물량들이 광양을 통해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틀들을 짜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선 이제 당장 물동량의 증대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3-2단계를 스마트항으로 개조해서 세계 최고의 스마트항을 만들어서 광양항을 세계의 이름이 빛나는 항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가 1차적인 계획입니다. 그를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작년에 제가 예결 특위 위원일 때 반영이 돼서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타가 조금 빨리 나와야 내년 예산을 태울 수가 있는데요. 이게 좀 늦게 나와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안도걸 기재부 2차관하고 통화를 해서 내년에 실시 용역 설계비를 태울 수 있도록 올해 에타가 좀 빨리 나오도록 조치를 해다오라고 부탁을 드렸고 좀 관심을 갖겠노라는 약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되고 나면 내년에 이 스마트항을 어떻게 구축할지 세계 최고의 스마트항만을 어떤 모습으로 내올지가 내년에 용역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럼 머지않아 스마트항만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물동량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항만의 명성을 높여서 여러 가지 물동량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광양은 이제 최소한 한 300만 TU를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컨테이너 항으로서 자체 생존이 가능합니다. 항만공사 여수광양 항만공사 사장이 올 11월쯤 바뀌게 될 텐데요. 새로 오는 사장이 컨테이너 물량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그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준다면 그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앞서 나가는 그 테스트베드 역할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우리 부산이나 그런 그 교두보를 만들어가는 그냥 여기 실험단지 이상도 이하도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잘 좀 지키고 그 부분들이 지역 인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대로 전부 다 우지를 좀 모아야 된다. 그리고 그에서 만드는 또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서 또 이 기존 뭐 여기 뭐 항우노조랄지 이런 부분에 또 인력들이 그만큼 또 어쨌든 지금 문제 소지가 또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 역시도 우리 교육기관이랄지 여러 부분을 통해서 또 다른 부분으로 또 인력이 재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요구해 준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동의하고요. 어쨌든 스마트 항만은 스마트 항만입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진행을 하되 물동량을 더 늘리기 위한 노력들은 또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선사 대표들하고도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일단 정부의 항만 정책이 부산항 위주로 완전히 이제 다시 그렇게 구축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그나마 지금 부산항에 예컨대 물량이 넘치는 경우 광양으로 좀 유도를 하면 좋을 텐데 광양으로 못 옵니다. 24일 크레인도 부족하고요, 인력도 부족하고요, 최선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그나마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노력해서 최소한 300만 TU까지는 만들어내고 그 이후의 발전 전망들을 가져가는 것. 이게 현실적으로 광양 컨테이너항을 바라보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항 위주의 정책들을 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부산 신항 같은 경우에 투자되는 그 예산들이 굉장한 예산들이 지금 투자를 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뭐 저희도 그 지상에다가도 보도를 신항만 관련해서 보도를 했는데 결국은 그 정부가 투자하는 어떤 식의 얼마만큼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도 그런 그 일들을 많이 했지만 여기 지금 우리 광양을 위해서 여수, 순천, 동부권의 국회의원들이 좀 그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그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물론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더 큰 좀 관심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아울러 좀 부탁을 드리면 좀 그 동부권 국회의원들하고 우리 지금 광양항 활성화에 대한 그런 논의들도 좀 많이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부산항과 관련한 토론회를 하면 국회의원 18명이 다 모입니다. 굉장히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양 이야기가 나오면 광양 국회의원 혼자 갑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그 여수 엑스포 잔여부지 처리 문제를 통해서 보듯이 광양항의 발전에 대한 이해보다는 어쨌든 자기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더불어민주당 전남 도당위원장인 김중남 위원장하고 함께 그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전라남도 국회의원들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러한 논의를 했던 계기는 부산항이 처음에 부산항, 광양항 투포트를 하겠다 했다가
부산은 그 이후에 부산 신항이 만들어졌고요. 부산항과 부산 신항으로도 부족해서 지금 제2 부산 신항을 만들겠다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다가 그게 타당 결과가 좀 낮게 나와가지고 다시 조사를 한다고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형국에서 광양항은 사실은 이 호남권의 곁줄이라고 할 만한데 이걸 광양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호남의 문제로서 호남의 먹거리 문제로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문의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드렸던 거고 김승환 위원장은 일단 동의를 했었고요. 도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여기서 엑스포 문제가 나와서 조금 이제 늦어졌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좀 논의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제 광양을 좀 발전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행업을 경영하고 있다 보니까요. 아마 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의 방안에 대한 것을 아마 의원님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어떤 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역 관광에 대한 관심이 광양시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관광과를 다녀왔습니다만 정말 불철주야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가장 열심히 일한 만큼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관광이죠. 근데 제가 원래는 아웃바운드 외국을 나가는 업을 주력을 하고 있다가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전혀 외국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여행 쪽으로 좀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제도 제가 행사를 했고 매주마다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순천과 여수를 돌고 광양을 돌아옵니다. 첫째 날은 순천과 여수 위주로 하고 둘째 날은 오로지 광양만을 도는데요. 갈 때마다 좀 이걸 과연 저 순천과 여수의 틈바구니 속에서 광양에 관광하러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걱정도 좀 많이 되고요. 인프라 자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너무 좀 걱정도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광양이 지금 새롭게 여러 가지의 그런 관광 시설물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기대 단계 그리고 가는 단계 또 경험 단계 회상 단계에서 가장 마지막에 느끼는 것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 광양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들은 인정과 인심, 훈훈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는 광양시 관광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2020년에 9월에 출범을 해서 올해 이제 광양시 관광협의회로 정확히 출범을 좀 했는데 그 가장 큰 성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관광 추진 조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26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고요. 그 중에서 12개 저희 광양시가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너무 좀 열악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여수, 강진, 나주, 광양 4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광양과 강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국비로 1억 5천, 시비로 1억을 받는 2억 5천 정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그래도 광양에 있는 관광이 그걸로 좀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 떨어졌던 나주, 그리고 여수, 그리고 올해 9월 달에 해남에도 관광재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수와 순천에 틈바구니는 광양은 현재 관광재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광재단의 설립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관광 활성화는 참 어려운 주제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답이 잘 안 떠올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참 자조 섞인 표현으로 광양은 돈 내고 들어가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라고. 순천 여수는 이미 이제
관광지로서 어느 정도 이상을 확보를 해버린 상태고요. 그러면 이러한 점에서 광양은 어떻게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우선 지하철 공무원들한테도 가끔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관광을 시설물 위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관광을 하려면 사람들이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큰 걸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공무원들 중에서 의외로 많으세요. 작지만 좀 아기자기하고 사람 냄새 나는 콘텐츠 중심으로 좀 관광 상품들을 개발하는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할 게 사실 되게 있어요. 광양 목성리 칠성이 음내리 골목길을 다녀보면요, 우리는 늘 아름다운 돌담길 이야기를 하는데 돌담만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거보다 훨씬 거칠고 그렇지만 거친 시멘트 브로크 벽도 60년, 70년을 거쳐오면서 우리의 삶이고 문화고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콘텐츠 위주로 관광상품화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별로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많이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관광재단은 우선 관광재단이 다른 데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라고 하는 시각보다는 관광재단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광양관광을 위해서 뭘 해야 하고 그걸 함에 있어서 관광재단이 왜 필요한지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관광 문제가 저는 제일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의원님 저는 희망이라고 한다면 제가 올해 한 들어오는 분들의 설문조사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광양에 있는 뭐 순천에 있는 정원 국가 정원이라든지 여수에 있는 케이블카에 비해서 정말 시설물 자체는 약하지만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이 광양에 분명히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시거든요. 그건 아주 희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광도 저는 전문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광양시나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지만 관광가가 순환보직입니다. 저는 토목이나 농업이나 환경처럼 관광도 오랫동안의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2, 3년에 한 번씩 관광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전혀 그것이 정체성이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간 영역과 또 관조직이 좀 모여서 한번 장기적인 플랜을 좀 짜는 그런 조직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남해군이 관광재단이 작년에 설립이 되었고 강진이 2010년 설립이 되면서 상당히 그쪽 지역이 활성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지역 관광하고도 약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관광을 얘기하면 관광의 주체와 객체, 매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관광의 주체는 찾아오는 관광객이고요. 관광객의 객체는 시설물이고요. 매체는 그거를 엮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 그 줄 같은 역할이 관광업자인데 2020년 기준으로 18%업이 폐업을 했고요. 아직까지 통계가 나오지 않았어도 저는 40% 이상이 아마 폐업을 하지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세종시에 가서도 시위를 좀 하고 왔었거든요. 고용부에서는 여행업종에서 지금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고용유지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고용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매출이 급감이 된 회사에서 여행사의 직원을 공고사직 시키지 않으면 90%의 급여를 줍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은 10%만 주면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여행업자 분들이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매출이 60%, 70% 감소가 됐으니까 고용유지 지원을 가지고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코로나의 팬데믹 이후에 준비를 하고 싶다. 매출은 없지만
그런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직원이 회사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직원이 회사에 1시간이라도 나오면 고용유지지원금의 5배를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저희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을 업을 살리겠다고 오늘도 새로운 공모전을 올렸고요. 11월 2일까지 공모 95개 예산을 올렸으니 여행업계가 공모를 내서 그걸 따가라고 합니다. 앞으로 디지털화 돼 있으니까 디지털 교육을 매일 합니다. 디지털 교육을 직원을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직원을 하게 되면 5배의 벌금을 냅니다. 공모전을 하려고 해도 사장님들이 직접 해야 되는, 지금 저희 회사 직원이 3명이 있는데요. 3명은 집에서 고용유지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 가족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정리를 해서 저한테 네네네.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을 한번 의원님께서 고용노동부하고 제가 중개부하고 한번 확인해서 네네네. 좀 충돌되는 어떤 제도 운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일단 조정하도록 하면 이야기. 알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정건 총무님 수소경제 중심도시 선거에 대해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22주년 축하하기 위해서 의원님과 자담회를 갖게 된 것을 광양신문 독자위원회 총무로서 크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 광양신문을 바라보는 입장들이 광양시의 22년의 역사가 고드하게 담겨있는 역사책이라고도 봐주신다면 아마 더욱더 광양신문을 달리 보고 또 재밌게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5년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되돌아보면서 광양신문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발걸음도 광양신문에 담고 있어서 광양신문 자랑으로 먼저 좀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월 8일 우리 광양시 시민의 날에 광양시는 2050년 수소경제 중심도시 광양 비전 선포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평상시 광양시 미래 비전은 나는 어떤 방향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었으면 그 생각하는 분야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의원님께서 수소 정책과 더불어서 우리가 광양시에 지원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수소 경제를 이끌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을 좀 궁금합니다. 이번에 광양시가 수소경제 중심도시 선포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일단 2050 탄소제로를 이루어야 되는 건 국가적 책무가 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탄소 인증 확인을 받은 제품만 납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탄소를 배출하면 제품을 생산할 수도 판매할 수도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야 하는 건 분명하고요. 그러면 탄소 이후 미래에너지는 뭐냐? 전기와 수소다. 이렇게들 다들 이야기를 하고 수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체제의 개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광양이 수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포스코와 여수화학산단에서 엄청난 양의 부생수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부생수소를 이용을 해서 수소를 만들 수 있는 타자를 여기가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포스코도 지금까지 많은 연구 개발과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 부생수소 생산량을 보면 울산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광양입니다. 이 부생수소를 이용을 해서 정말로 수소연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토대들을 만들어야 할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광양시가 이번에 수소경제 중심도시를 선언할 때도 그런 연구의 토대에서 선언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포스코는 탄소제로 시대를 대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는 쇳물을요
석탄으로 철광석을 녹여서 뗏물을 만들어내죠. 근데 탄소 배출의 주범은 석탄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포스코에서의 석탄에 의한 산화작용으로 쇳물이 만들어지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이 단순히 연료이기만 한 게 아니라 원료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석탄을 계속 써서 만들 수는 없는 게 분명하니까 이걸 수소환원 철강 공법을 통해서 탄소 없는 철강 제품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위한 많은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미래의 또 다른 에너지원인 전기차와 전기에너지를 위해서 리튬 2차 전지, 리튬 배터리를 만드는 사업을 포스코케미칼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죠. 이걸 위해서 양극재 공장, 음극재 공장, 리튬 생산 공장을 지금 인천 산단에 만들고 있고, 양극재 공장을 더 투자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중심이 된다는 그 두 가지 문제가 될 것이고요. 또 한편 부생수소를 이용해서 앞으로 수소를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고민들도 있어야 될 거고요. 포스코가 우리나라 전체 탄소 배출량의 25% 가까이를, 제가 이 수치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생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포스코 관계자로부터 탄소 저감을 위한 연구소를 만들자. 근데 그건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에서 저감 연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광양에 그 연구소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광양시에서도 그 제안을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더 많이 좀 여기가 수소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해나가야 할 텐데요. 우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호로서 수소를 외치고 있어서 조금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 지역에서 뭘 할 수 있을지를 좀 정립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다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를 통한 광양시의 수소 경제 부분의 완성과 그리고 사람들의 수소에 대한 어떤 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고요. 저도 같은 마음 중에 하나는 우리 국가 예산들이 있다라면 수소 정책에 대한 교육들을 범시민의 차원에서 해야 되고요. 또 우리 미래의 젊은이들을 위한 수소와 관련된 산업 그리고 어떤 아카데미들을 많이 열어서 우리 지역의 전문 청년들이 수소를 알고 수소에 도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열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순천대학교도 탄소전문대학원을 만들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테크노파크하고 순천대학교가 그 준비를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어쨌든 수소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은 여기서 저기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지자체로서의 광양시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많은 연구소를 포함해서 기업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어떤 미래 전망을 가지고 부지를 제공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금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선 광양시에서도 수소 경제 중심으로 수소 중심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그리고 수소 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 계획들을 빨리 좀 수립해서 그걸 좀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다음 달에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제정될 때 시민들이나 현장 전문가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순사건의 경우는 이미 해당 당사자들이 많이 돌아가셨고요. 제대로 된 실체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직권조사할 수 있는 범위와 가능성을 넓혀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직권조사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날 제주 4.3에 대한 진압명령을 받은 여수 신월동 주둔 국군 14연대 군 일부가
그 명령에 반발하면서 총을 쏘고 나온 게 여순 119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수를 장악하고 그 다음날 순천을 장악했으나 곧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 진압군에 밀려서 일주일 만에 진압이 됐습니다. 그 이후 순천과 여수에서는 그들이 뚫고 지나간 흔적을 제거하는 군경의 인간인 학살들이 이루어지고요. 한편 그들은 여수 순천에서 쫓겨서 산속으로 스며드는데 불에 있는 지리산, 광야에 있는 백운산이 큰 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스며듭니다. 이때부터 한국전쟁 전후를 거쳐서 길게는 55년까지 소위 반란군을 소탕하기 위한 군경의 소탕작전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간이 학살되죠.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여순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조사위원회에서 일기조사위원회 때 일부 조사가 된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신청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근데 워낙에 범위가 넓고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기 진화위에서 다 조사를 못하고 중간에 스톱을 했었죠. 그래서 특별법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났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하실 분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신청이 없어도 신청한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다른 피해자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권조사를 해야 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직권조사는 현재 이 법에서는 위원회 결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그 국무총리 산하 명예회복위원회에 이 직권조사를 주장하고 이걸 관철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이 좀 있어야 할 겁니다. 근데 여수는 연구자들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나마 연구자들이 좀 많은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전남 동부권에서 그동안 활동했던 연구자들이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직권조사에 대한 강조도 하고 이걸 관철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할 것이고, 그게 가능하도록 시행령과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시행령은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저한테는 보고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고요.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 이 11월 달에 이제 그 입법예고가 들어가면 40일간 입법예고를 할 겁니다. 그 입법예고 기간 중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고 수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노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조례도 잘 만들어져야 합니다. 근데 지금 전라남도의 실무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위한 조례 제정이 조금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도의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적극적인 노력의 준비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철현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 굉장히 뻔하지만 청년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속적인 코로나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청년들은 사회적 기반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힘들어하고요. 창업이라든지 뭐 입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힘든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이 도움을 준다라고 하지만 도움이 좀 일회성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좀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소상공인들과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 의견 좀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이제 소상공인 창업이 한때 유행했던 말, 치킨집 창업, 김밥집 창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능한 창업들이 돼야겠다. 그래서 청년들의 창업이 정말 취업 안 된 사람들이 마지못해 하는 창업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를 위한 국가의 정책들이 먼저 좀 제대로 정립이 돼야 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하지요. 일단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준비가 다 돼야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면 나도 망하고 마누라도 망하고 온 집안이 다 망하는 사회가 되니까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들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체하에 경제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고 해봤는데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특히나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청년에 대한 지원책들은 지금 뭐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긴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말 많은 제도들이 준비가 되어 있긴 한데 아직 그게 청년들한테 스며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 제도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계속 좀 체크하고 그렇게 해볼 생각이고요. 뭐 좀 여기서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의원님 의장이시다고 얘기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꼭 강원도 의원님께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다고 해서 짧게. 네네. 오늘 제가 지금 다합에 작년 홍수에 관련해서 지금 오늘 회의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동군, 구례, 곡성 다 온라인으로 지금 회의를 진행 중이었는데 작년에 재난구역 선포가 된 이후에 지금 피해 보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가 안 돼요? 피해 보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온라인으로 회의하는데 수자원공사나 뭐 익산국토관리청이나 전부 다 뭐 핑퐁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책임 아니다. 근데 이분들은 지금 작년에 재난구역 선포가 된 이후에 뭔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멈춘 상황이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챙겨주실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좀 확인을 좀 해주셔야 그럼 제가 이야기 좀 듣고 말씀을 드려도 네. 될까요? 재난구역이 선포되는 거하고 피해 보상하고는 다른 네. 문제죠. 재난구역이 선포되면 그건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지원의 문제고 작년에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지원은 충분히 됐습니다. 문제는 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해줄 것이냐의 문제예요. 지금까지 수해나 산불을 포함을 해서 이 자연재해성 재해에 대해서 국가가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을 해준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구례 곡성을 포함해서 광양도 물론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피해가 훨씬 좀 적었던 것인데 제가 예결특위에서 질문 3번, 4번 국무총리한테 계속하고 등등 해서 다행히 환경부가 나서서 피해 조사를 위한 활동들을 시작을 했고 거기에 주민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주민들 때문에 한번 만들어졌던 조사위원회가 깨지고 다시 구성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시간이 좀 늘어졌죠. 그거가 한 2-3달을 좀 빼먹었었던 것 같고요. 올 1월, 2021년 1월 달부터 이 주민피해 해비에서 용역을 줘서 수해 원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됐고 지난 8월에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때 국가의 전국적인 국가 책임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요. 수자원공사의 방류 잘못, 그 다음에 국토부 및 전라남도 지자체의 지류하천을 포함한 하천 관리 잘못 등등 모든 문제들이 다 종합해서 피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결과 보고가 나왔고요. 그 전에 남원 임실 장수의 우리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제가 공동 발의해서 환경분쟁 조정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방류 잘못으로 인한 수해 피해에 대해서도 환경분쟁이 조정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지금 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열려 있고 지금 우리 모든 지역들이 다 광양은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다. 대부분 신청을 한 상태.
구례가 가장 피해가 많고 한 1,200억 가까이 되고요. 곡성이 한 630억, 광양이 50억 저쪽이고 순천이 한 36억 이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장 조정회에서 조정 보고서를 쓰고 있고 아마 이번 주 중에 한번 회의가 열렸어요. 오늘 있습니다. 예, 오늘 열렸죠. 1차고요. 2차 최대 3차까지 회의를 할 생각인데 2차 회의를 마치고 피해 보상액을 거의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보상액을 결정한다. 근데 지급은 어쩔 수 없이 내년 1월에 할 수밖에 없다. 올해 지금 예산 세우는 걸 가지고. 근데 이 예산도 환경부 예산으로 세우지 않고 기재부 예비비로 세워서 거기서 지급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답을 제가 그저께인가 들었어요. 일단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혹시 주변 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것으로 광양시는 상한 21년이지만 수학년 국회의원과 광양시는 국제하는 자단회를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내가 좀 드려야지. 예.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저도 이제 좀 시간이 되면 대군산 문제 관련해서 좀 듣고 또 지방소멸에 또 관심이 있어서 지방소멸하고 또 지방 분권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도 좀 꼭 좀 드리고 싶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또 시간이 길어지고 해서 다음 기회에 그런 얘기 듣기로 하고요. 어쨌든 바쁜데 이런 시간 내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